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 이름은 안정희입니다. 올해 35이죠. 전라북도 남원의 국도변에서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판 이름은 정희국밥이에요. 어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 버튼이니까 꼭 눌러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어머니 옆에서 자랐습니다. 뼈를 고아 육수를 내고 고기를 삶고 손님상을 차리면서요. 어머니는 늘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밥을 주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일이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이 일을 배웠습니다.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 피곤함이 싹 가시곤 했어요. 매일 새벽 3시면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육수를 끓이는 거예요. 큰 솥에 사골과 잡뼈를 넣고 밤새 푹 고아냅니다. 뽀얗게 우러난 국물이 진하고 깊어야 손님들이 만족하시거든요. 손님 한 분 한 분께 정성을 다해 음식을 내드리는 게 저희 식당의 자랑입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보시며 걱정하셨어요.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화상 자국도 있다고요. 그만 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손님들이 밥 먹고 웃으시는 모습을 보면 힘이 나니까요. 정말이에요. 그게 제 하루의 보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난 오후 2시쯤이었어요. 손님이 한 분 들어왔습니다. 30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분이었어요. 깔끔한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매고 있었죠. 서울에서 출장 온 직장인처럼 보였습니다. 정장 차림이 국도변 국밥집과는 어울리지 않았거든요. 민수라는 분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민수는 자리에 앉자마자 메뉴판을 봤습니다. 그리고 순대국밥 한 그릇을 주문했어요. 저는 평소처럼 정성껏 국밥을 담았습니다. 뜨끈한 국물을 넉넉히 붓고 고기와 순대를 듬뿍 얹었죠. 상을 내드렸을 때 민수는 한술 뜨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국밥 맛, 서울에선 못 먹어요. 민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맛있다고 했어요. 얼굴에서 감탄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솔직하게 칭찬해주는 손님을 만났거든요. 민수는 밥을 다 먹은 후에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당을 둘러보더니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여기서 오래 일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릴 적부터 어머니 도와서 일했다고요. 이 일이 힘들지만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가 참 따뜻했습니다. 진짜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민수는 가끔씩 식당에 들렀습니다. 출장 올 때마다 꼭 들러주었어요. 처음엔 그냥 단골 손님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와 저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서울 생활 이야기도 듣고 제 일상도 나눴습니다. 민수는 저를 대하는 태도가 남달랐어요. 국밥집 일을 하는 제 모습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시골 국밥집 딸이라고 무시하거나 낮춰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일을 대단하다고 말해 주었죠. 정성껏 사람들을 대접하는 모습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어느 날 민수가 용기를 내어 제게 고백했습니다. 좋아한다고요. 만날 때마다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다고 했어요. 저도 사실 민수가 좋았습니다. 민수는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었어요. 겉모습이 아니라 속마음을 봐주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저도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저도 민수가 좋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연인이 됐습니다. 민수는 주말마다 남원으로 내려왔어요.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민수의 꿈 이야기도 들었고, 저도 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민수는 제가 하는 모든 일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국밥집 일이 힘들면 함께 설거지도 도와주었어요. 어머니도 민수를 좋아하셨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하셨죠. 사귄 지 1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민수가 제게 청혼을 했어요. 결혼하자고요. 저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어요. 민수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아직 몰랐어요. 앞으로 제가 어떤 일을 겪게 될지를요. 특히 민수의 어머니, 박순자라는 분을 만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분이 제 인생을 얼마나 힘들게 만들지도 몰랐어요. 행복한 미래만 꿈꿨던 저는 아직 순진했던 거죠. 하지만 모든 건 곧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나서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민수가 말했어요.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자고요. 서울에 계신 부모님을 만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떨렸어요. 솔직히 많이 긴장됐습니다. 민수의 부모님은 서울에서 오래 사신 분들이거든요. 민수 말로는 아버지는 회사를 다니셨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셨다고 했어요. 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사신 분들이었죠. 괜찮을까요? 저 같은 시골 사람을 받아주실까요?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부모님도 좋은 분들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민수를 믿기로 했습니다.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평소엔 국밥집에서 일복만 입고 지냈거든요. 제대로 된 옷이 없었어요. 어머니와 함께 시내에 나가서 단정한 원피스를 샀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정희야, 너는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다. 당당하게 인사드리고 오너라. 그 말씀을 들으니 조금 용기가 났습니다. 그래요, 저는 떳떳하게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서울로 가는 기차 안에서는 손이 떨렸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민수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민수는 제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긴장하지 말라고요. 잘 될 거라고 했어요. 우리는 택시를 타고 강남에 있는 식당으로 갔습니다. 고급스러운 한정식 집이었어요. 저는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입구부터 분위기가 남달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민수의 부모님이 앉아 계셨어요. 아버지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고 어머니는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특히 민수의 어머니, 박순자라는 분이 눈에 들어왔어요. 60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표정이 굉장히 차가워 보였어요. 저는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이라고 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드렸어요. 민수의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순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기만 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 불편했어요.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이 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순자는 제 손을 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많네요. 일하느라 그런가요? 그 말투가 따뜻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비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네, 어머니. 국밥집 일을 도와드리느라 그렇습니다. 저는 최대한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순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 국밥집이요? 민수한테 들었어요. 시골에서 국밥집 한다고.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국밥집이 뭐가 잘못된 건가요? 순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국밥집이라는 며느리가 어울리나 모르겠네요. 우리 아들은 대기업 다니는데 말이에요. 그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모욕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참았어요. 민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은 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민수도 민망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민수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왜, 나는 현실을 얘기하는 거야. 아들한테 맞는 짝이 있는 거지. 내가 너무 착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수가 동정심으로 저를 선택한 건가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식사 시간 내내 순자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결혼하면 어디 살 거냐고 물었어요. 민수가 서울에서 살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게 물었어요. 서울 생활할 수 있겠어요? 시골에서만 살았잖아요. 요리는 할 줄 알아요? 국밥 말고 제대로 된 음식 말이에요.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무시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네, 어머니, 배우겠습니다. 라고만 대답했어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자리를 박차고 나갈 것 같았거든요. 식사가 끝나고 민수의 부모님은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순자는 가면서 민수에게만 말했어요. 아들, 잘 생각해봐라. 결혼은 신중해야 해. 저한테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민수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미안해, 정희야. 엄마가 원래 좀 그래.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민수는 저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시간이 지난다고 나아질 일이 아니라는 걸요. 순자는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차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순자의 차가운 눈빛과 말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많다는 말, 국밥집이라는 며느리라는 말, 아들한테 안 어울린다는 말. 모든 게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저는 뭐가 잘못된 건가요? 성실하게 일하는 게 잘못인가요? 부모님을 도와드리는 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눈물이 났습니다. 창밖을 보며 울었어요.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됐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괜찮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는 제 표정을 보고 아셨던 것 같아요. 정희야, 힘들면 그만둬도 된다. 내가 행복해야 한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엄마. 민수를 사랑하니까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이겨낼 수 있을까요? 순자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이 사람 어머니는 나를 사람으로 봐주지 않아. 그저 아들의 부족한 선택 정도로 생각하는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민수를 사랑했으니까요. 그리고 저도 제 삶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국밥집 딸이라는 게 뭐가 잘못됐나요? 성실하게 살아온 제 인생이 왜 비난받아야 하나요? 분노가 일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사귀며 다짐했어요. 언젠가는 순자도 저를 인정하게 만들겠다고요. 제 진심을 보여주겠다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순자의 차가운 시선이 앞으로 얼마나 오래 이어질지를요. 결혼식은 조용히 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식 내내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축하한다는 말도 없었어요.
그냥 의무적으로 자리를 지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어요. 민수와 결혼하는 날이었으니까요. 행복한 날이어야 했습니다. 신혼여행도 짧게 다녀왔어요. 제주도로 사흘간 다녀왔습니다. 민수는 여행 내내 저를 배려해 주었어요. 서울 생활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옆에 있으니 괜찮을 거라고요. 저는 민수의 말을 믿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저는 서울로 이사했습니다. 민수의 집은 강남에 있는 아파트였어요. 시부모님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민수는 그 집에서 함께 살자고 했어요. 부모님이 연세가 있으니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님을 모시는 건 자식의 도리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한 집에 산다는 게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상견례 때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게 결혼이니까요. 첫날부터 시어머니의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6시에 시어머니가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면 시어머니보다 먼저 일어나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세수도 제대로 못하고 부엌으로 나갔어요. 시어머니는 이미 부엌에 서 계셨습니다. 오늘부터 아침상 차리는 거 배워야지. 우리 집 입맛을 알아야 한다.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네, 어머니라고 대답했어요. 시어머니는 하나하나 지적했습니다. 국 끓일 때 국간장 쓰지 말라고 했어요. 양조 간장을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 국밥집에서는 늘 국간장을 썼거든요. 그게 익숙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골 국밥집 습관 버려. 여긴 서울이야. 제대로 된 음식 만들어야지. 시어머니의 말투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참으며 배웠어요.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아침상을 차리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반찬 하나하나에 트집을 잡았어요. 이 나물은 간이 세다. 저 생선은 비린내가 난다. 밥이 너무 되었다. 국물이 싱겁다. 매일 아침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만족시킬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아침 제가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정성껏 만들었어요. 멸치 육수를 내고 채소도 신선한 걸로 골라서 넣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한 입 먹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아휴, 냄새가 벌써 다르네. 역시 가난한 집은 입맛부터 달라. 그 말에 저는 숟가락을 놓을 뻔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밥만 드셨어요. 민수는 미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어머니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자식이 어머니한테 대들기 어렵다는 걸요. 그래서 저도 참았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다음엔 더 잘하겠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 노력은 해봐라. 그 말이 얼마나 무례한지 아는지 모르겠어요. 낮에도 시어머니의 감시는 계속됐습니다. 청소하는 모습도 지켜봤어요. 저기 먼지 남았다. 창문 닦을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 빨래는 이런 식으로 개야 한다. 모든 게 시어머니의 방식대로여야 했습니다. 저는 국밥집에서 일할 때보다 더 힘들었어요. 국밥집에서는 손님들이 고맙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비난만 들었어요. 며칠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목소리가 컸어요. 부엌까지 들렸습니다. 저는 무심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우리 아들이 하도 착해서 말이야. 시골 국밥집 딸을 며느리로 들였지 뭐야. 내가 뭐라고 했는데 안 듣더라고. 참 복도 없지 뭐.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복도 없다니요? 제가 그렇게까지 형편없나요? 국밥집 딸이라는 게 그렇게 수치스러운 일인가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어요. 저는 물을 틀어놓고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물소리에 섞여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했어요. 그날 밤 민수가 퇴근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밝게 웃으며 민수를 맞이했습니다. 민수는 제 얼굴을 보더니 물었어요. 괜찮아? 오늘 힘들지 않았어? 민수는 눈치가 빨랐습니다. 제 표정에서 뭔가를 느낀 것 같았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거짓말을 했어요. 민수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민수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야, 엄마가 좀 까다로운 거 알아. 조금만 참아줘.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민수가 위로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괜찮아요. 그렇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까요? 시어머니의 태도는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았는데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민수는 옆에서 골아떨어졌어요.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시골 국밥집 딸, 복도 없지. 며느리로 들였지 뭐야. 그 말들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온 제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요? 분노가 일었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도요. 민수를 사랑하니까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참자, 조금만 더 참자. 언젠가는 시어머니도 제 진심을 알아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인정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이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아침마다 시어머니의 지적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참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남원에 계신 어머니 친구분이었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희야, 내 어머니가 쓰러지셨다. 급히 병원으로 오너라.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요? 무슨 일이시냐고 물었어요. 국밥집에서 일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뇌출혈이라고 했습니다. 급히 수술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장 달려가야 했어요. 어머니를 봐야 했습니다. 거실로 뛰어나갔어요.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황급히 말했어요. 어머니, 친정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급히 가봐야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어머니는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무심하게 물었어요. 쓰러졌다고? 뭐 하다가? 저는 대답했습니다. 국밥집에서 일하시다가 뇌출혈로 쓰러지셨대요. 지금 수술하셔야 한대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역시 그렇게 나이 들어서까지 일하니까 그렇지. 식당 일이 얼마나 힘든데. 진작 그만두셨어야지. 그 말투가 전혀 동정심이 없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한테 가는 게 급했어요. 그래도 다녀오겠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너 가봤자 도움이나 되겠어? 의사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그것보다 오늘 저녁 밥상은 어떻게 할 거야? 남편 곧 퇴근하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제 어머니가 생사의 기로에 계신데 밥상 걱정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래도 가봐야겠습니다. 제 어머니세요. 최대한 공손하게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러더니 비아냥거리듯 말했어요. 내 멋대로 해라. 역시 싸가지도 시골 국밥집 출신답네. 시집와서 시어머니 말도 안 듣고 제 멋대로야.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방을 챙겨서 현관으로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텔레비전만 보고 계셨습니다. 인사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계단을 뛰어내려가며 눈물이 났어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어머니가 위독한데 밥상 걱정을 하다니요. 그것도 며느리한테 싸가지 없다고 하다니요.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울 시간이 없었어요. 어머니한테 가야 했습니다. 서울역으로 달려가서 가장 빠른 기차를 탔어요. 기차 안에서도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제발 어머니가 무사하시길 빌었어요. 어머니는 제게 전부였습니다. 국밥집 일로 고생하시면서도 늘 저를 생각해 주셨어요. 그런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기차가 너무 느리게 가는 것 같았어요. 빨리 도착하고 싶었습니다. 남원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어머니 친구분들이 서 계셨어요. 저를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정희야, 어머니가 지금 수술 중이시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상태가 심각하시대.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심각하다니요? 제발 괜찮으셔야 하는데요.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갔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저는 달려가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어떠신가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일단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어요. 며칠간 지켜봐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중환자실로 들어가서 어머니를 봤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 약해 보였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다음 날 병원 행정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원무과로 와달라고 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갔습니다. 행정 직원이 말했어요. 환자분이 미리 준비해 두신 서류가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 사무소에서 보관 중이었는데 연락이 왔어요. 무슨 서류인지 몰라서 저는 의아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소 연락처를 받았어요. 전화를 걸었더니 변호사가 직접 병원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1시간 뒤 변호사가 도착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의 남자분이었어요. 정희 씨 맞으시죠? 어머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유언장입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유언장이요? 어머니가 왜 유언장을 준비하셨을까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삼도개발 회사의 전 지분을 딸 정희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삼도개발이요? 그게 뭔가요?
저는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소유하신 땅이 있으셨습니다. 남원 외곽의 땅이었는데 최근 신도시 개발구역으로 편입됐어요. 그 땅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지금 시가로 따지면 수천억 원 정도 됩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수천억 원이요? 그게 말이 되나요? 어머니가 그런 땅을 갖고 계셨다고요? 변호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어머님은 젊은 시절 그 땅을 사셨다고 해요. 당시엔 황무지였죠. 하지만 몇 년 전부터 개발 계획이 잡히면서 가치가 급등했습니다. 어머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회사를 설립하시고 유언장을 준비하셨던 겁니다. 딸에게 물려주시려고요. 저는 멍했습니다. 어머니는 국밥집을 하시면서도 그런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한테는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는데요.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당부하셨어요. 정희에게 이 말을 꼭 전하라고요. 남에게 지지 말라고요. 내가 누구한테도 무시당할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시집 가서 겪을 일들을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신 거였어요. 저한테 힘이 되어 주시려고요. 저는 중환자실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고마워요. 왜 이런 말씀도 안 하시고 혼자 준비하셨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의식이 없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어머니의 사랑을요. 저는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꼭 지켜낼게요. 엄마가 물려주신 이 힘으로 당당하게 살게요. 아무한테도 무시당하지 않을게요. 어머니는 일주일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의식을 한 번도 되찾지 못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어머니와 대화를 나눌 수 없었던 게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남기신 유언장을 통해 마지막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남에게 지지 말라는 말씀이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렀어요. 어머니 친구분들과 국밥집 단골 손님들이 와주셨습니다. 모두들 어머니를 그리워했어요. 좋은 분이셨다고 말씀해 주셨죠. 저는 눈물을 참으며 장례를 치렀습니다. 민수도 내려와서 도와주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오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만 대셨어요. 장례를 마치고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국밥집을 정리해야 했어요. 오랜 세월 어머니가 일하시던 곳이었죠. 하나하나 정리하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솥에 남아있던 국자, 어머니가 쓰시던 앞치마, 손때 묻은 메뉴판. 모든 게 어머니의 흔적이었어요. 변호사와 함께 앞으로의 일을 의논했습니다. 삼도개발 회사는 제 명의로 이전됐어요. 땅 가치가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그저 어머니가 보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서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민수도 회사에 복귀해야 했거든요. 남원을 떠나는 게 아쉬웠어요. 어머니와의 추억이 남아있는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서울에도 제 삶이 있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를 다시 만나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죠. 장례 때 오지도 않으신 분이었으니까요. 서울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부터 불편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어요.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최대한 공손하게 말했죠. 시어머니는 텔레비전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오래 걸렸네. 장례 끝났으면 빨리 왔어야지. 집안일 누가 했는 줄 알아? 그 말투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참으며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정리할 게 많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더니 무심하게 말했죠. 장례 끝났으면 이제 그만 잊어. 부모는 다 가는 거야. 슬퍼한다고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차갑게 말할 수 있나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고개만 숙였어요. 방에 짐을 풀고 나왔습니다. 저녁 준비를 해야 했어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없는 동안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안 하셨던 거예요. 저는 한숨을 쉬며 장을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어요. 팔짱을 끼고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근데 너 친정에서 뭐 받아온 거 있어? 유산 같은 거?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재산 얘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됐어요. 시어머니는 제 표정을 보고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뭐, 국밥집에서 뭐가 있겠어. 받아올 것도 없겠지. 가난하게 사셨으니까. 그 말에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넌 언제 돈 좀 벌 거야? 맨날 집에만 있으면 뭐해? 남편 월급으로만 사는 거 눈치 안 보여?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저는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일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어요. 일자리? 내가 뭘 할 줄 알아서? 국밥 만드는 것밖에 모르잖아. 시골 식당 일이나 하겠네. 그것도 여기 서울에서 통할지 모르겠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깎아내렸습니다. 저는 손을 꽉 쥐었어요. 참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거실로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일 좀 하면 보탬이 되겠네. 친정에서 받아올 것도 없는데 말이야. 빨리 알아봐. 그리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부엌에 혼자 남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걸요. 사람의 마음보다 돈이 먼저인 분이라는 걸요. 제가 어머니를 잃고 슬퍼하는 것보다 제가 돈을 벌어오는 게 더 중요한 거였어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면서요? 어머니가 남기신 유산이 있었습니다. 수천억 원이나 되는 재산이요. 하지만 전 아직 그 사실을 시어머니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진심에는 관심이 없으니까요. 돈에만 관심이 있는 분이니까요.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민수가 퇴근했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민수한테 말했어요. 아들아, 내 와이프 일자리 좀 알아봐줘라. 집에만 있으면 뭐해. 돈이라도 벌어야지. 민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만 먹었죠. 민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정희 친정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좀 쉬게 해주세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쉬긴 뭘 쉬어. 슬퍼한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빨리 정신 차리고 일해야지. 그 말에 민수도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어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식욕이 없었어요. 일어나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로 나가셨고요. 민수가 부엌으로 따라왔어요. 정희야, 미안해. 엄마가 요즘 좀 예민하셔. 그냥 맞춰드려. 민수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민수를 봤어요. 민수의 눈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민수도 어머니한테 대들지 못한다는 걸요. 항상 저보고만 참으라고 한다는 걸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제가 뭘 해야 할지 알겠네요. 그 말을 듣고 민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무슨 뜻이냐고 물었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시 설거지를 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유산의 의미를요.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시집가서 무시당할 거라는 걸요. 그래서 힘을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남에게 지지 말라고 하셨던 거예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참지 않겠다고요. 제 힘으로 당당하게 살겠다고요. 어머니가 물려주신 이 재산으로 뭔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변호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앞으로의 계획을 상의했습니다. 땅은 이미 개발이 진행 중이었어요. 회사도 설립돼 있었고요. 저는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회사를 운영하고 싶어요. 어머니의 유산을 제대로 지키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좋은 생각이라고 했어요.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일하시던 국밥집 자리에 새로운 본사를 세우기로 했어요.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남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시어머니한테는 친정집 정리한다고만 말했어요. 남원에서 변호사와 만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삼도푸드라는 회사명을 정했어요. 어머니의 국밥집 정신을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제공하는 회사를 만들고 싶었어요.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일하시던 자리에 새로운 꿈을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매일 현장에 나갔습니다. 직원들도 채용하기 시작했어요. 국밥집에서 일하시던 분들을 우선으로 모셨습니다. 어머니를 기억하는 분들이었으니까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남원과 서울을 오가며 바쁘게 살았어요. 서울에서는 여전히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며느리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원에서는 회사 대표였어요. 이중 생활이 쉽지는 않았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친정집 정리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아하는 눈치였습니다. 귀찮은 며느리가 없으니 편하셨나 봐요. 삼도푸드 본사 건물이 완성됐습니다. 어머니의 국밥집 자리에 세운 현대적인 건물이었어요. 저는 어머니의 사진을 사무실에 모셨습니다. 매일 아침 어머니한테 인사를 드렸어요. 엄마, 오늘도 힘내볼게요. 그렇게 말하면 힘이 났습니다. 직원들을 본격적으로 채용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특별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학력이나 경력보다 진심을 보는 거였어요. 시장에서 장사하시던 분들, 식당에서 일하시던 분들을 많이 모셨습니다. 첫 회의 때 직원들한테 말했어요. 우리 회사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회사입니다. 출신이 아니라 마음으로 일하는 곳이에요. 저도 국밥집 딸입니다. 하지만 우리 손으로 성공해 봅시다. 이게 진짜 어머니의 유산이에요. 직원들 눈에서 눈물이 비쳤어요.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저를 믿어준다는 걸요. 사업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신도시 개발로 땅값이 계속 올랐어요. 그 수익으로 식품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어머니의 국밥 레시피를 현대화했어요. 공장을 세워서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죠. 품질에 신경 썼습니다. 저렴하면서도 맛있는 제품을 만들고 싶었어요. 서민들이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요. 직원들과 밤늦게까지 연구했습니다. 샘플을 만들고 시식하고 개선했어요. 반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희 제품이 지역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대형마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입점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어머니의 맛이 세상에 알려지는구나 싶었죠. 계약을 체결했어요. 제품이 마트에 진열됐습니다. 매출이 급상승했어요. 직원들도 놀라워했습니다. 우리가 해낸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취재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남원에서 성공한 기업가 스토리를 다루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민했어요. 방송에 나가면 시어머니가 알게 될 텐데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알게 될 일이었으니까요. 취재를 수락했습니다. 촬영팀이 회사로 왔어요. 본사 건물을 찍고 공장도 촬영했습니다. 저와 인터뷰도 했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공하셨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니가 평생 일하시며 모은 재산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의 가치는 돈이 아니라 진심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정신으로 회사를 키우고 있어요. 기자는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방송이 나갔습니다. 저녁 뉴스 시간이었어요. 저는 남원에 있었기 때문에 혼자 봤습니다. 화면에 제 모습이 나왔어요. 시골 국밥집 딸, 국내 최대 푸드기업 대표로 성장. 자막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인터뷰 장면도 나왔어요. 사람의 가치는 돈이 아니라 진심이에요.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방송을 보면서 울컥했어요. 어머니가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전국에서 주문이 쏟아졌어요. 직원들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공장을 증설해야 했어요. 일자리도 더 많이 생겼습니다.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됐죠. 저는 뿌듯했습니다. 어머니의 유산을 잘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정희야, 너 방송 나왔어? 엄마가 텔레비전 보고 난리야.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시어머니가 알게 된 거예요. 민수는 계속 말했어요. 엄마가 지금 화가 많이 나셨어. 왜 말 안 했냐고 하셔. 빨리 올라와.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내일 올라갈게요.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대면할 시간이 온 거예요. 시어머니와 제대로 이야기해야 할 시간이요.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정의가 아니었습니다. 무시당하고 참기만 하던 며느리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물려주신 유산으로 세상에 제 가치를 증명한 사람이었죠. 다음 날 저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어요. 저는 이미 제 길을 찾았으니까요.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강남의 화려한 거리가 보였습니다. 예전엔 이 거리가 멀게만 느껴졌어요. 제가 속할 곳이 아닌 것 같았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도 이곳에 설 자격이 있었어요. 당당하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거실에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니가 일어났어요. 너 나 속였구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속인 게 아닙니다, 어머니. 그냥 말씀드리지 않았을 뿐이에요. 시어머니는 비웃었습니다. 말 안 한 게 속인 거지. 수천억 재산 있으면서 왜 숨겼어?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말씀드릴 필요를 못 느꼈어요. 어머니는 제 마음에 관심이 없으셨잖아요. 돈에만 관심 있으셨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뭐라고?
내가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사흘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서울집에 있었어요. 회사 일은 직원들이 알아서 잘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전화로 보고받으며 지시했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손에 고급 쇼핑백을 들고 계셨어요. 표정이 전과 달랐습니다. 웃고 계셨어요. 정희야, 들어가도 되겠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이런 목소리는 처음 들었거든요.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네, 어머니. 들어오세요. 시어머니는 거실로 들어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제게도 앉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맞은편에 앉았어요. 시어머니는 쇼핑백을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정희야, 이거 내 선물이야. 미안한 마음에 준비했어. 저는 가방을 보지도 않았어요.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어요. 그동안 내가 너한테 너무 심했던 것 같아. 내가 시집와서 적응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이해해주지 못했어. 정말 미안하다. 목소리가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건 진짜 사과가 아니라는 걸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저는 손을 빼냈습니다. 어머니,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뭐가 됐다는 거야? 저는 쇼핑백을 다시 시어머니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건 선물이 아니라 계산이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용서받기 위해 돈을 들고 오신 거잖아요. 근데 전 이미 어머니를 잃었어요.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내가 지금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일어났습니다. 네, 알아요. 저도 이제 배웠거든요. 사람을 아래로 보는 눈이 얼마나 추한 건지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내가 널 우리 집안 며느리로 만들어줬잖아.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냉정하게 웃었습니다. 저를 키운 건 그 멸시예요, 어머니. 그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어머니가 저를 무시할 때마다 저는 강해졌어요. 국밥집 딸이라고 비웃을 때마다 제 각오는 단단해졌죠. 그러니 감사해야 하나요?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은 듯 보였어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뭔데? 돈 좀 생겼다고 이렇게 나와? 우리 아들이 없었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민수는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제 성공은 제 힘으로 이룬 거예요. 제 어머니가 물려주신 유산과 제 노력으로요. 민수 덕분이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저한테 묻지 않으셨죠. 제가 얼마나 힘든지,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슬픈지. 대신 밥상이나 차리라고 하셨어요. 돈이나 벌어오라고 하셨죠. 어머니한테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일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주저앉았습니다. 소파에 털썩 앉더니 울기 시작했어요. 정희야, 제발. 우리 다시 가족으로 지내자. 시어머니가 울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가족이요? 어머니는 저를 가족으로 본 적이 없어요. 시골 국밥집 딸, 복도 없는 며느리. 그게 어머니가 저를 부르던 이름이에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어머니, 이제 가보세요.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정희야, 제발. 날 이렇게 내보내지 마.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시골 국밥집 출신이라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끓이던 국물은 버릴 줄 알아야 새 국이 됩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시어머니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쇼핑백을 집어들고 문 밖으로 나갔어요. 뒤돌아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넌 후회할 거야. 하지만 저는 웃었어요. 후회는 어머니가 하실 거예요. 저를 사람으로 안 봐주신걸요. 문을 닫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후련한 눈물이었죠. 드디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한 거예요. 더 이상 참지 않은 거예요. 어머니, 봤죠? 딸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시어머니와의 대결 이후 저는 남원으로 완전히 내려갔습니다. 서울집은 더 이상 제 집이 아니었어요. 민수와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잠시 떨어져 있자고 했어요. 민수는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죠. 어머니 편만 들어서 미안하다고요. 저는 민수를 탓하지 않았어요. 다만 저도 제 길을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원에서의 삶은 바쁘지만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회사에 출근했어요. 직원들과 회의하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저희 국밥 제품이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었어요. 대형마트는 물론이고 편의점에도 입점했습니다. 사람들이 저희 제품을 찾았어요. 맛있고 저렴하다는 입소문이 났죠. 직원들도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만든 제품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한다고요.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서울 강남에 프리미엄 매장을 열기로 했습니다. 정희국밥 프리미엄이라는 이름으로요. 시어머니가 살던 그 동네의 말이에요. 어머니의 국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메뉴를 선보이고 싶었습니다. 누구나 부담 없이 와서 맛있는 국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이요. 직원들이 적극 찬성했어요. 함께 준비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매장을 열었습니다. 간판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간판 아래에는 문구를 새겨 넣었습니다. 사람은 출신이 아니라 그릇으로 보세요. 오픈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기자들도 왔고요.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일하시며 지켜온 맛입니다. 이제는 제가 그 정신을 이어가고 있어요. 매장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연일 손님들로 붐볐어요. 직원들도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는 가끔 매장에 나가서 직접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고맙다는 인사를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이게 어머니가 느끼셨던 기쁨이구나 싶었어요.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는 일의 가치요. 어느 날 매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혼자 매장 밖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고 계셨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는 미워하지 않는다고요. 다만 용서하지도 않을 거라고요. 민수와는 결국 이혼했습니다. 평화롭게 헤어졌어요. 민수는 제 선택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행복하라고 했어요. 저도 민수의 행복을 빌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죠. 지금 저는 남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회사는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전국에 매장을 내고 있고요. 직원들과 함께 웃으며 일합니다. 매일 아침 어머니 사진 앞에 서서 인사를 드려요. 엄마, 오늘도 힘내볼게요.
가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어머니가 보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자랑스러워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남에게 지지 말라는 말씀을 지켰으니까요. 저는 이제 제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다. 누구한테도 무시당하지 않아요. 제 가치를 스스로 증명했으니까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무시한다면 기억하세요. 그건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예요. 여러분은 그 자체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출신이나 배경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노력이 여러분을 정의하는 거예요. 저처럼요.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을 나눠주는 거예요. 어머니의 정신을 더 널리 퍼뜨리는 거죠. 그게 제 삶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